자, 모평균 추정 두 번째 온라인 강의 시간입니다. 제발 이게 마지막 온라인 강의였으면 좋겠는데요. 또 상황이 어떨지는 모르죠. 이 시간에는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모평균을 추정하는 공식 간단하게 유도하는 과정 보시고, 유도하는 과정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공식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신뢰 구간을 정확하게 산출해내는 그런 연습도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아서 반복해서 학습하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여기 보겠습니다. 모 평균이 m이고 모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 추출할 때, 임의 추출이란 말은 여기서는 그냥 복원 추출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임의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이 x바는 m, 이건 표본 평균의 평균이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 평균과 같다, 이런 얘기고요. Vx 바는 n분의 시그마 제곱입니다.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그리고 시그마 x 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고등학교 통계에서는 이 증명 과정을 생략하는데요. 참고로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비보건 추출일 경우에 이건 참고만 하십시오. 그때 표본 평균의 평균은 m 똑같이 얻어지고요. 계산 과정은 훨씬 복잡한데 이렇게 얻어집니다. 그리고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곱하기 큰 n 빼기 1분의 큰 n 빼기 작은 n입니다. 그래서 큰 n은 이제 모집단의 크기예요. 따라서 모집단의 크기 큰 n이 상당히 크게 되면 이 해당 부분이, 뒤쪽에 지금 달려있는 부분이 거의 근사적으로 1에 가깝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모집단의 크기가 크게 되면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집니다. 참고만 하시고,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문제들은 대부분 복원 추출로 문제가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 이제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증명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내용입니다. 모집단위 정규 분포를 따르면, 자, 모집단위 모평균과 모표준 편차 각각 m과 시그마로 주어진 그런 정규 분포를 따르면, 여기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의 표본 평균 x바는 정규 분포 n, m,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며 알려져 있다. 이제 무슨 얘기겠어요? 모집단위 정규 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하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좀 더 몇 가지 내용이 더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집단위 정규 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모집단위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닐 때에도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근사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험 문제 상황에서 크게 대두될 사항은 아닌데요. 대부분 모집단위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문제에서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이 가끔 착각하는 게, 모집단위 정규 분포를 따르면 이게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착각해서 모집단위 정규 분포를 따르면 표본의 분포도 정규 분포구나, 표본 하나 뽑아놓은 안에서도 정규 분포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표본 평균의 분포예요. 표본 평균들을 모아서 그것들의 성질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표본 하나 뽑아내서 조사한 그 상황, 그 표본 내에서의 상황을 묻는 게 아니거든요. 표본 평균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결론을 얻는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예제 1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할 때 걸리는 시간은 평균이 20분이고 표준 편차가 5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 학생 중에서 36명을 임의 추출할 때 등교할 때 걸리는 시간의 평균이 18분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전형적인 이제 표본 평균 관련 문제가 되겠습니다. 모집단의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평균이 20, 목표 편차가 5인 정규 분포죠. 그리고 36명 이것이 표본의 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때 그 36명의 학생의 등교 시간의 평균, 그것이 X바, 표본 평균이죠. 표본 평균의 X바는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겠죠. 모집 단위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X바의 평균은 그대로 20. 그리고 X바의 분사는 36으로 모 분사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확률은 표본 평균이 얼마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입니까? 18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군요.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서 계산하도록 하죠. 자, 확률 변수 X바를 표준화 시키면은 이렇게 표시될 거고요. 이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를 거기 때문에 표준화해서 18의 값을 대입해서 계산해 보시면, 네, 우리가 찾는 확률은 큰 Z가 마이너스 2.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로 바뀌게 되는군요. 자, 왼쪽에 아래에 있는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의 그래프를 성질을 이용하면 마이너스 2.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0.5에다 빗금친 부분의 확률을 더하면 되죠. 이 부분은 0부터 2.4까지 Z가 포함될 그 확률을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0.4918로 나왔기 때문에 두 값을 더하면 답을 얻죠. 0.9918 이렇게 값을 얻어주시면 됩니다. 모집단의 분포와 표본 평균의 분포 사이의 관계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모평균의 추정 보려고 합니다. 이제 모집단의 어떤 성질을 추정하는데요. 우리 고등학교 통계에서는 모평균을 추정하려고 합니다. 위에서처럼 갑자기 조사해가지고 표본 평균 가지고 표본 평균이 10이니까 모평균이 10일 것으로 추측 함부로 하면 안 되긴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추정을 우리가 점 추정이라고 합니다. 점 추정이라고 해요. 하나의 값으로 추정하는 값을 점 추정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정확도가 낮겠죠. 이걸 이제 신뢰도가 낮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점 추정 딱 하나의 값으로 추정하는 게 아니고 대략 어떤 값부터 어떤 값 사이 어떤 범위에 들어가겠구나.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런 확률이 상당히 높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추정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구간 추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룰 것은 이게 구간 추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특정 모평균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는 구간이 잘 잡히면 좋겠고 또 그 구간 안에 들어있을 확률이 높으면 좋겠죠. 그 높은 확률이 높으면 좋다고 하는데 그 확률을 우리가 신뢰도라고 합니다.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정도라는 뜻이죠. 상식적으로 보면 좋은 추정은 신뢰도도 높고 모평균이 존재할 거라고 보여지는 그 구간의 길이가 짧은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 효율적인 추정이 될지는 일단 표본 평균의 분포의 성질을 이용해서 살펴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표본 평균 X바를 이용해서 모평균형을 추정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단위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요. 자, 모평균과 모평균을 모르는데 일단 m과 시그마 제곱으로 이제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면 표본 평균 X바의 분포도 정규 분포이고 그것의 평균은 m, 분사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죠. 이때 표본 평균 X바를 이렇게 표준화하게 되면요. Z는 어떻게 나타내집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얻어질 거예요. 이건 어떤 분포를 따르게 됩니까? 이 분포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이해가 충분히 되실 겁니다. 자, 한번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보시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변수 z가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들어올 값에 포함될 확률이 0.95로 계산이 됩니다. 0부터 1.96까지 포함될 확률이 0.475가 되겠죠. 그래서 0.95. 이 안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표준화했던 표본 평균을 표준화했던 변수 있죠? z에 해당하는 값 대신에 이 값을 이제 집어넣어 적어봤습니다. 그럼 이 값이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 값이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포함될 확률이 몇 퍼센트란 얘기예요? 0.95, 95%라는 얘기겠죠. 이 식을 이제 조금 변형해 보겠는데요. 여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양쪽에 곱해주면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x바 마이너스 m 이쪽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될 거고요. 이쪽으로도 마이너스 1.96 하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요. 어떻게 표현될까요? m-x 바 이렇게 되고 왼 좌변에 있던 값에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그대로 옮겨오는데 양쪽 구간의 끝에서 나타나는 값은 변화가 없어 보이죠? 이렇게 나타내지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식에다가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한 겁니다. 그리고 양변에 x바를 더하게 되면 지금 여기 보이는 가운데 줄에 보이는 이러한 관계식을 얻게 되겠습니다. 모평균 m이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크거나 같고 x바 더하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곱한 것보다는 작거나 같게 된다 하는 식이 얻어지죠. 자, 지금 빨갛게 밑줄친 부분이 성립할 확률이 얼마가 됩니까? 0.95, 95%입니다. 자, 이 결과를 종합하면 모평균 m이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상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하인 범위 안에 포함된 확률이 얼마이라는 뜻입니까? 0.95%라는 얘기죠. 예. 지금 모평균이 대략적으로 이러이러한 범위에 있을 확률이 0.95, 95%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표본 조사를 해서 표본에서 얻어진 표본 평균을 실제 계산한 데이터를 이제 스몰 x 바라고 주어지면요. 그때 모평균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표본 평균이 주어졌을 때 위쪽에 빨간 줄로 펼쳐진 위 부등식을 만족시킬 확률이 95%라고 그랬죠. 따라서 저 하나의 한정된 표본 평균의 값에 대해서도 이렇게 모평균 m이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상이고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하일 확률이 이 구간 안에 포함될 확률이 몇 퍼센트다? 95%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여기서 얻어진 이 표본평균 x바에 대해서 이 값, 이렇게 모평균 xm이 포함될 거라고 예상되는 이 구간을 우리가 신뢰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확률이 아까 95%였죠. 그것을 우리가 신뢰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평균 m에 대해서 표본평균 스몰 x 바로 95% 믿을 수 있는 모평균이 존재할 거로 예상되는 신뢰 구간을 지금 잡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평균의 추정 공식입니다. 특정한 한 값으로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모평균이 있을 거로 예상되는 구간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추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위쪽에서 일단 이론적으로 저 공식을 유도할 때는 큰 X바 변수로 썼지만 이제 진짜 계산에서는 표본 조사를 해서 얻어진 데이터 하나 스몰 x 바를 이용해서 이렇게 모평균이 있을 구간을 추정해 줍니다. 신뢰도는 또 빠르게 표기하려면 되게 알파라는 문자를 써서 표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퍼센테이지로 표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0.95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또 일부 수학자들은 통계학자들은 1에서 이 값을 뺀 값, 예를 들어서 0.9면은 1에서 이걸 빼면 0.05죠. 이제 위험률이라고 합니다. 위험률을 알파로 쓰기도 합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일부에서 신뢰도를 알파로 표시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신뢰 구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린데, 이게 도대체 뭐 구간이 이렇게 되느냐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 처음에 이제 통계 공부를 막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x바가 이렇게 구해지면 이렇게 x바보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더 큰 값하고 이쪽에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구간 안에 저 모평균이 이렇게 들어올 확률이 95%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기는 되는데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이해하면 자칫 잘못하면 모평균이 뭐 이렇게 들어오고 뭐 이렇게 들어올 확률이 95%고 이게 바깥으로 빠져나올 확률이 5%인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아래 교과서에 차분히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평균 값은 있기는 한데 지금 몰라요. 있겠죠?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모평균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겠지만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있다는 것은 알지만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있긴 하지만 이 위치를 몰라요. 이 m의 위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럴 때 크기가 n인 표본들을 조사해서 표본 평균들을 살펴보게 되면 아래처럼 표본 평균 x바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편의상 첫 번째 조사를 표본 평균을 x1바, x2바 이런 식으로 좀 나타낸 거죠. x1 바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실내 구간 안에 빨간색 구간이죠. 이 안에 m이 포함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죠. 물론 이렇게 x2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진 실내 구간에서도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x3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실내 구간 안에는 모평균이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조사한 표본에 의해서 얻어진 실내 구간 안에 모평균이 이렇게 걸쳐질 확률이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식으로 나타날 확률들이 몇 퍼센트라는 얘기입니까? 예, 95%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모평균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한 표본 평균에 따라 실내 구간은 길이는 일정할지 모르지만은 바뀌죠. 이렇게 움직이죠. 움직이는데 거기에 표본 평균이 모평균이 그 안에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잡은 실내 구간 안에 들어올 확률이 몇 퍼센트라는 얘기예요. 95%다 그런 뜻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아래 설명되어 있죠. 즉 모평균 M의 신뢰도 95% 신뢰 구간의 뜻은 모집단으로부터 크기가 n인 표본을 여러 번 추출하여 신뢰 구간을 만든 일을 반복을 할 때 그 신뢰 구간 중에서 약 95%는 모평균 M을 포함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당연히 뭐 100% 맞지는 않고 약간의 벗어날 확률이 있겠지만 95% 확률로 모평균이 주어진 구간 안에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표준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보시면 P, Z가 마이너스 2.58부터 2.58까지 값을 취하는 0.99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뢰도 95%일 때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추정하는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 보시면 아까 위쪽에서 1.96이 나타났던 자리에 이제 어떤 값이 들어오죠? 2.58이 들어오죠. 이렇게 되고 모평균 M의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을 이렇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아까 1.96 자리에 어떤 값만 들어왔나요? 2.58만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신뢰도가 높아졌으니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신뢰 구간의 길이가 조금 길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모평균의 신뢰 구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큰 x바의 값이 작은 x바이면 모평균 M의 신뢰 구간은 다음과 같다.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은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상이고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하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을 잡게 되면 1.96 수치 대신에 2.58을 대입해서 쓰시면 됩니다. 아마 대부분 이 관련된 1.96, 2.58을 외우지 않아도 되도록 아마 문제에서 주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경우라면 시험 문제상에서는 Z가 1.96 이렇게 될 확률이 0.9로 주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학교 시험에서는 뭐 안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수능 문제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소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 구간
길이 공식이 이제 뻔한 패턴인데 공식이 좀 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줄을 쓰는 편인데요. 공식 표기는 아닙니다. 실로도 95% 같다면 그냥 x바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식으로 써주긴 합니다. 소수는 답안에 절대 쓰지 마시고요. 계산할 때 조금 귀찮으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99% 신뢰기구 아니면 1.96 대신에 2.58만 대입해서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 공식을 보게 되면 모평균이 있을 걸로 예측되는 구간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예제 한번 보도록 하죠. 예제 1번 어느 고등학교 남학생들의 하루의 운동 시간은 모평균이 n분인데 몰라요. 이걸 좀 추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모표준 편차가 10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항상 표준 편차가 10이 되도록 운동하는 아주 희한한 친구들인 모양이에요. 이런 정규표를 따른다고 할 때 이 학교 남학생 중에서 25명을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운동 시간을 조사했더니 그들의 평균이 42분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학교 남학생들의 하루 운동 시간의 모평균을 신뢰도 95%로 추정하시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어진 데이터는 모평균은 모르는데 모표준 편차는 10으로 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몇 명을 조사했다고 했습니까? 25명 조사했죠. 이게 바로 뭐에 해당합니까? 표본의 크기에 해당하죠. 그리고 그 학생들 25명 뽑아서 조사해봤던 42분 이 값이 뭐가 됩니까? 이것이 표본 평균이 됩니다. 이것이 표본 평균이죠. 이 값이. 예. 자,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식들은 다 주어져 있습니다. 자, 간편하게 쓰면 모평균은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다 수치 써볼까요? 아까 x바 얼마였습니까? 42였죠? 플러스 마이너스 1.96 하고 표본의 크기 루트 25분의 표준 편차가 얼마였어요? 10이었나요? 이렇게 계산했군요. 오호, 42 플러스 1.96 곱하기 2니까 3.92 이걸 더하고 빼서 구간 잡으면 되겠네요. 자, 이 값 계산해 보시면 신뢰도 95%인 신뢰 구간은 38.08부터 45.92까지 얻어집니다. 자, 95% 확률로 저 범위 안에 있을 거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간격이 넓죠. 신뢰 구간의 길이 보면은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론적으로 계산을 했지만 과연 저게 이제 좋은 추정일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표본의 크기가 이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 루트 안의 값이 커지게 되면서 그렇죠. 실내 구간의 길이가 좀 작아지는 거에 느껴지죠.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실내 구간의 길이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더 좋은 추정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추정은 아닙니다. 뭐 신뢰도가 100%인 추정, 뭐 신뢰 구간 만들 수 있죠. 내가 맞을 수 있는 수능 점수의 신뢰 구간을 100%로 추정해봐라 하면은 그 구간을 100부터 0부터 100점까지 잡으면 무조건 그 안에 들어오죠. 100%의 신뢰도를 갖는 구간 추정이 되지만 좋은 추정이 아니죠. 신뢰 구간의 길이가 너무 깁니다. 효율적인 추정이 되려면 신뢰도도 상당히 높고 추정하려고 하는 그 구간 추정했던 그 구간의 길이가 짧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일까 하고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표본의 크기가 커야 됩니다.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커야 좋은 추정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여러분이 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는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계산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설명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반적으로 모 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할 때 모 표준 편차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자, 위에 공식 형식적으로 보시면 모 평균을 지정하는데 양쪽 구간의 모 평균이 있을 거로 예상되는 신뢰 구간을 표시할 때 뭐가 표현됩니까? 모 표준 편차가 표현되는데요.
모 평균도 모르는데 모 표준 편차를 알고 있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있기는 합니다. 이런 경우가 공장에서의 그 일정한 표준 편차를 가지고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표준 편차를 가지고 일정한 표준 편차를 가지고 뭐 생산하는 그런 기계들, 예를 들어 기계 어떤 특정한 기계가 생산하는 제품들의 무게를 보면 무게의 표준 편차가 일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모평균을 모르는데 모표준 편차를 알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실내 구간의 추정 공식은 상당히 이론적인 것이고요. 모표준 편차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때 표본의 크기가 n이 충분히 크면 표본 표준 편차의 값 스몰 s 대신에 스몰 s를 다시 보세요. 표본 표준 편차의 값 스몰 s로 모공 표준 편차 시그마를 대체합니다. 이거는 이제 시그마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의 대용품으로 아까 표본 평균 조사했죠? 그 특정한 표본에서 얻어진 표본 표준 편차를 대용품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표본 표준 편차의 값 스몰 s가 모 표준 편차 시그마가 큰 차이가 없음이 알려져 있다 했는데 이건 조금 표현이 좀 부족하고요. 구간 추정을 할 때 모 표준 편차 대신 표본 표준 편차를 사용해도 오차가 크지 않음이 알려져 있습니다. 약간의 단어 차이인데요. 표본 표준 편차를 모 표준 편차의 대용품으로 사용해도 그렇게 큰 오차가 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진짜 추정을 할 때 표본 표준 편차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관련된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 한번 볼게요.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휴대전화의 배터리 사용 시간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 회사에서 생산된 휴대전화 64대를 이미 추출하여 배터리 사용 시간을 조사하였더니 평균이 8시간이고 표준 편차가 1시간이었습니다. 이 휴대전화의 배터리 사용 시간의 모평균 M을 신뢰도 95%로 추정하시오. 자, 여기는 모표준 편차가 주어 있지 않죠.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은 모집단에 대해서 아무 성질을 모르는데 지금 보세요. 휴대전화 64대 조사했습니다. 이게 바로 뭘 뜻하겠어요? 표본의 크기죠. 표본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평균이 8시간이었네요. 이게 이제 표본 평균이죠. X바 8입니다. 그리고 그 해당된 표본에서 동일한 표본에 대해서 표준 편차를 조사했습니다. 여기다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표본 표준 편차죠. 이게 이제 스몰 s가 1인 거죠. 예. 추정을 하기 위한 데이터들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휴대전화 배터리 사용 시간의 모평균을 신뢰도 95%로 추정해 보세요 했습니다. 배터리 사용 시간 8시간밖에 안 되다니 좀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그 신경 쓰지 말고 추정해 보도록 하죠. 자, 모평균을 추정할 때 여기서는 이제 x바 95% 신뢰도죠. 플러스 마이너스 1.96하고 루트 n분의 이제 뭘 써야 되겠습니까? 예, 표본 표준 편차를 씁니다.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표본 평균 얼마였나요? 8이었죠? 플러스 마이너스 1.96하고 표본의 크기 64였습니다. 그리고 S 자리에 뭘 대입해야 됩니까? 이제 표본 표준 편차 1을 대입하면 되죠. 예. 그래서 루트 x라니까 8분의 1 얻어지겠네요. 이 값을 계산해 보시면 이 값이 0.245 이렇게 얻어질 겁니다. 예,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니 8 플러스 마이너스 0.245 이렇게 얻어지는 거죠. 따라서 우리 구간 추정해 보시면 95% 신뢰도로 배터리의 사용 시간의 모평균이 어떻게 될 거다? 7.75 이상이고 8.245 이 사이에 있을 거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자, 최근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이렇게 구간을 이렇게 부등식으로 이제 많이 표시하는데요. 과거에 잠깐 교육 과정상에서는 이렇게 말 그대로 구간, 닫힌 구간으로 이렇게 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예제로 주어진 문제들은 95% 신뢰도에 대한 문제이고요. 그리고 아래 문제 1, 문제 2는 99% 신뢰도로 주어진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요소를 산출하신 다음에 신뢰 구간을 얻어내는 공식의 1.96 대신에 2.58 수치를 사용해서 답을 내시면 여러분이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이제 모평균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일부 학생들은 이 부분에서 선생님 모표준 편차를 모른다고 했으니까 표본편집 편차를 대신 하는데 루트 n분의 s를 통째로 이걸 시그마로 바꿔야지 왜 s만 바꿉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선생님 bx바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지 않습니까? 시그마 x바가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이게 s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또 강조하면 이렇게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예요. 표본 하나 조사에서 얻어진 그 데이터 표본 표준 편차가 아닙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고 모 평균을 추정하는 공식이 그 값이 보이는데 모 표준 편차를 아는 경우가 드무니까 그거 대신에 요 자리만 표본 표준 편차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와 s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생각 넓히기만 조금 살펴보고 오늘 내용 마치려고 합니다. 자, 모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어떤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모평균 m을 추정하려 했더니 모평균 m의 신뢰도 알파 %의 신뢰 구간이 이렇게 얻어졌습니다. A부터 B까지 있을 거라고 알파 %의 신뢰도로 구간을 얻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여기서 얻은 B-A 값이 바로 신뢰 구간의 길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95%의 신뢰도를 가지고 우리가 구간 추정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됐어요? 이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죠.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L이라고 쓰면 2 곱하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얻어지겠습니다. 이게 지금 95%의 신뢰도에서의 이야기죠. 자, 신뢰도를 99%로 올렸을 때 공식은 어떻게 됐었습니까? 그때 신뢰 구간의 길이 어떻게 되나요? 저 1.96 대신에 뭐만 들어오면 되죠? 2.58만 들어오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질문 세 가지를 주어졌는데 과거 수능 기출 문제에서 이런 비슷한 상황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표본의 크기 n이 일정할 때 신뢰도를 높게 하면 b-a 값은 커진다. 자, 이만 보고 가지고 살펴볼까요? 신뢰도를 95%에서 99%로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기수가 1.96에서 2.58로 커지면서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졌죠. 예, 똑같은 크기의 표본을 사용했는데 똑같은 표본을 사용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정확하게 표본의 크기가 일정한 상황이면 신뢰도를 높게 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뭐 표본 평균 값하고 상관없죠. 신뢰 구간의 길이는 표준 편차에 영향이 있네요. 이론적으로는 신뢰 구간의 길이가 더 길어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가는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B-A 신뢰 구간의 길이는 작아진다. 어떤가요? 여기 n 값을 크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 n 값도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 구간의 길이는 당연히 작아지겠죠. 예, 맞겠습니다. 자, 답은 좀 세밀히 살펴볼게요.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를 2배로 늘리면 B-A 값은 2분의 1배가 된다. 어떤가요? 표본의 크기를 자 늘려봅시다. 2n배로 늘렸다고 할게요. L'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잘못 썼네요. 루트 안에 2n 들어오게 되고 시그마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가 2분의 1로 줄어드나요? 예, 루트 2 끌어내고 나면 1 곱하기
2 곱하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루트 2분의 1 L. 예, 실제로는 루트 2분의 1배 줄어들으네요. 예, 표본의 크기를 늘렸으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가 줄어드는 것은 맞는데 정확하게는 루트 2분의 1배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가 틀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모평균의 추정 공식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잘 해석해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공식은 간단한데 적용하는 것이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반복된 동일한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실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권장드리고요. 이 모평균 추정 공식을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통계학을 공부했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 모평균 추정 공식, 이게 가장 통계 추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실생활에서도 여론조사라든가 어떤 통계조사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내용 설명 이것으로 이제 마치겠고요. 다음번 오프라인 시간에 나머지 문제들 관련된 문제 풀이 연습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